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일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이 문화가 이제 대중문화에서 시작을 해서 뭐 가장 문화로서는 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 이런 분야까지 세계적으로 진출을 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미국과 영국 매체를 통해서 똑같은 그 이벤트를 두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아 한국의 이러한 면은 좀 이상하다.' 내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무슨 뭐 론스타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예산이 13년 만에 가장 그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든가 또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제가 몇 개월인가요? 아니면 지난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프리즈라는 잡지에서 시작이 돼서 세계적인 그 아트 페어인 그 쇼에 대해서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프리즈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 미술 박람회인 겁니다. 세계의 한 20개국에서 갤러리가 110군데의 갤러리가 오고, 그 가운데 이제 한 30% 정도는 아시아의 갤러리라고 하고요. 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나흘 동안 하는 건데, 한국이 예를 들어 미국의 CNN이라든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런 모든 매체의 그 문화면을 제가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는 건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 박람회, 아트 페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프리즈, FRIEGE입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첫 번째 쇼를 하는 거고, 그게 바로 한국에서 이 미술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홍콩도 있지만 홍콩과 한국의 장단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 아주 그 굉장히 이것은 로컬의 미술 수집가에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로컬에서 이 그 화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 오랜 동안 한국의 미술계는 잠자는 거인이었다. 이건 이제 미국의 CNN 방송의 표현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니 프리즈가 아시아에서 하는데 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 한국의 그 미술계가 성장한 그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 런던에서 박람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이 돼서야 뉴욕으로 왔습니다. 7년 뒤에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근데 서울에 이제 데뷔할 때 뭐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뭐 가고시안이라든가 아니면 하우즈 앤 그 월트라든가 이런 서양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갤러리들이 이 아시아에서 또 한국을 포함해서 선도 그 갤러리들과 함께 지금 서울에서 9월 2 일이었었죠. 나흘 동안의 그 아트 페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무척 중요한 그 이벤트인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든 매체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케이팝, 오징어 게임 이런 그 TV 쇼, 한국의 그 팝 이런 것들로서 결국은 이제 음식도 그렇고요. 패션 자리를 잡았는데, 현대 미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현대 미술입니다. 현대 미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딱 그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서울에서 그 P21이라는 갤러리를 열었을 때, 그 갤러리를 연 분이 뭐 대단한 계획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지역의 로컬 그 아티스트들을 좀 알려주기를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로 한국이 '아 아트 시장 마켓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프리즈 이벤트가 한국에서 열리니까, 한국에서 그 에르메스 재단의 미술상, 뭐 미술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연소로 그 상을 받은 최연소 작가가 된 29 살의 류성실 씨의 작품도 이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류성실 씨의 작품은 이 현대 미술에서 아주 뭐 예쁘고 뭐 예뻐서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그 취향이 아니라, 아주 어두운 유머라든가 북한에 대해서도 자주 이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한의 물질주의적인 것을 비난하는 그런 그 기회를 주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 자신이 뭐 예쁜 그림보다는, 이 갤러리 주인이 P21 주인이 라스트 네임이 최입니다. 그래서 최수 씨로 돼 있는데, 예쁜 그림을 판다기보다는 어떤
지적인 도전을 하는 작품을 전시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야망이 큰 건 알지만 그렇다. 이제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세계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이런 그 한국 그 로컬 아티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아무튼 최초예요. 이렇게 중요한 그 아트 페어, 그 프리즈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첫 번째 에디션이 그 서울이 되는 건데, 미술 시장에서 이 세계적으로 이 프리즈가 정말 정말 그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한국의 갤러리, 한국의 그 미술가, 예술가들에게 훨씬 이제 세계적으로 뭐 110군데의 갤러리가 온다고 하니까 갤러리 한 갤러리당 전문가들이 또 몇 명씩 오겠죠, 적어도. 그렇게 오고 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작품을 다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이니까 아무래도 많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밀레니얼 세대가 팬데믹 때에 그림에 투자를 많이 했답니다. 새로운 그 수집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얼마다 하는 그 감정가의 눈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니까 그 투자가의 눈으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포텐셜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한국에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때는 좀 한 방면에 이게 항상 미술, 예술 이런 게 투자고 돈으로 계산되니까 썩 좋지는 않아요, 마음이.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이 예술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미술까지 왔다는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거고요.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 흔들리는 주식 시장과는 달리 젊은 세대, 밀레니얼과 G 세대가 이런 예술 쪽에 투자를, 베팅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가 더 매력적인 베팅이야 하고 하게 하고 이 같은 국제적인 그 아트 페어가 역시 그 도움을 준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개월 전인지 지난해인지 그 세계적인 그 갤러리들이 서울에 딱 그 스토어들을 만들고 백화점에도 만들고 이태원에도 만들고 하는 것을 이 오늘의 미국 유튜브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2016년도에 프랑스의 그 갤러리 그 임마누엘 그 페로탱 이 한국에 오픈을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갤러리스트입니다. 오픈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세계적인 뭐 페이스라든가 많은 그런 곳이 서양의 갤러리들이 서울에서 오픈을 했는데, 또 무슨 뭐 그랬는데 두 번째를 여는 곳도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페트랭 이분처럼 이렇게 두 번째로 여는 그 분점을 여는 거예요. 해외에서 유명한 갤러리가. 그러니까는 이게 이 사람은 홍콩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뉴욕에 갤러리가 다 있는데, 이 갤러리가 있는 어떤 사람은 한국이 이제 다음으로 그런 곳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가 있을 때요. 케이팝도 그렇고 K영화도 그렇고 K음식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뭐 한국 사람들이 그냥 뭐 위대해서 그냥 어떻게 낱낱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라고 하지만 다 그 밑에는 정부의 그 노력이 있습니다. 그 정부가 보수적인 정권이었건 진보적인 정권이었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전에 문재인 행정부에서 그런 투자를 해왔고 윤석열 정부도 앞으로도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고 그 같은 투자가 자금을 지원을 하고 예술가를 후원을 하고 그리고 많은 예술품에 부가가치세를 안 붙이는, 뭐 예를 들어서 45,000달러, 전 전부 미국 돈으로 하겠습니다. 45,000달러, 6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 아래 가격의 작품이 거래될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뭐 수입관세도 내지 않고 어떤 때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게 하고, 이 조건이 좋잖아요. 세계 시장과 경쟁을 하려면 정부가 이 정도는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시아에서 아직도 이 예술에 대해서 강한 곳이 홍콩입니다. 홍콩인데 홍콩은 하나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잖아요. 중국과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서울이 이 미술계의 어떤 아시아의 그 중심지로서 홍콩 수준이 지금 물론 서울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지 되지만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하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돈이 있는 어떠한 그 국제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곳이고 코비드도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홍콩은 여전히 무슨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아트 바젤 홍콩 같은 경우 아주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그런 그 이벤트인데, 여기는 너무너무 코비드 19 때문에 엄격하게 뭔가를 규제를 해서 참가자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와 다 연관해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 가시는 분들도 무슨 테스트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서는 뭐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한국이 아트 시장으로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따라잡아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021년을 전후로 해서 현대 미술에서 한국이 5번째로 중요한 시장인데요. 뭐 미국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인 겁니다. 뭐 홍콩은 따로 아시아니까 따로 두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거래되는 그런 그 현대 미술의 매출이라고 할까요? 그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한 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중국이 4분의 1을 차지를 하고 한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거예요. 아마존이요, 어떤 판매의 2%였었을 때가 그 몇 년 전입니다. 불과.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은 2%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이 미술, 이 매출의 2%, 미술 매출하니까 또 서글퍼지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려면은 기간 산업 같은 거 모든 것에다 그 구축해야 되잖아요. 미술 산업에서의 기간 산업이 뭐겠습니까? 뭐 학교는 많겠죠. 더 많이 있어도 좋고,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그 전문가, 미술 전문가를 큐레이터를 포함을 해서 이제 많이 그 키워내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근에 한국에서도 경매장에서도 판매가 많이 그 이루어지고 있는데, 런던에 살고 있지만 이건 이제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신 분입니다. 서울에서 이번에 그 프리즈에서 여러 작품을 그 전시하고 있는 작가 김훈규 씨. 국제적인 이런 아트 페어는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장점이 더 많고 노출이 되니까 작가가 되었건 갤러리가 되었건 뭐든지, 그리고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렇지 않다. 뭐 국제적으로 선보일 기회가 없었던 그런 한국 로컬 작가들도 이렇게 다른 갤러리, 다른 나라의 유명한 갤러리들이 와서 딱 보고 이 사람 괜찮네 하고 알아봐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신진 작가, 신예 작가가 갤러리를 통해서 판매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큰 시장에 내놓으면은 이건 이제 업계에서 하는 얘기죠. 시장의 기반을 흔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아무튼 이번에 이 프리즈는 2002년부터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기아프 아트 서울과 경쟁이 아니라 협업을 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같은 장소에서 두 개의 이벤트가 같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세계적인 아트 페어인 프리즈가 서울에서 열리는 이것은 서울로서는 굉장히 큰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아트 페어에 속하는 그 미술 박람회 프리즈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는 건 좋은 징조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한국이 점점 이런 모든 방면으로 영향력을 뻗어나가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심지어 제가 이번 주에 그 가디언의 그 컬럼을 읽는데, 가디언의 컬럼리스트인 팀 아담스 씨가 이번 주에 한국에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면서 뒤에는 뭐 윤석열 정부 얘기도 하고 뭐 복잡하게 컬럼이니까 많은 것을 담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본인의 그 가이드 역할을 했었던 한 분이 한국의 장례 문화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모든 게 지금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장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영국과는 참 다르더라. 영국은 굉장히 사적이고 조용히 하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3일장을 치르면서 손님들을 계속 집에 오게 하고 밥 먹고 이러잖아요. 그걸 그 한국인 가이드가 동료의 아버지 장례식이었는데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분이 추측하기는, 제안을 서제스트 하기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 슬픔을 그 즉시에 느끼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서 그 사람을 추억하고 하는, 그리고 영원히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한국이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로
예전 같았으면 이런 얘기들 들어도 안 씁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에. 이분 전에 그 업저버에서 북 같은 거 많이 썼던 분이거든요. 그만큼 한국이 이제 모든 면에서 음식, 팝, 산업, 반도체 등등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사주간지 타임의 보도인데 제목 자체가 한국의 아주 가혹한 병역 대안. 양심적으로 군대 가는 거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한국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보도하는 아이템입니다. 한국 밖에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한국에서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인 김혜민 씨. 몇 년 동안 이 징집과 싸워서 여호와의 증인이시고요. 한국은 이제 18살에서 35살 사이 모든 건강 허락되고 하면은 18개월 병역을 의무화하는데 안 간다 했는데 어쨌든 2016년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김혜민 씨, 이 케이스가 그 뒤에 한국 대법원이 인용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판결은 받았지만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안이 외국에서 볼 때는 이게 참 징집제도 없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새롭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련을 해야지 되는데 병무청에서 그래서 불렀어요. 불렀더니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냥 놓치고 안 간 게 아니라 이분은 광주에서 살고 계시는데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나는 그 대안이라는 게 감옥에 보내지는 것과 여호와의 증인 지금까지 많이 감옥에 갔었으니까요. 몇만 명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걸 또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지금 교도소에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18개월 복무면 36개월이고 그리고 대체로 교도소의 주방이라든가 세탁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36개월이고 몇 개월 휴가는 있지만 그 전에 휴대폰도 뺏기고 완전히 시간과 활동이 규제되는 감옥에서 살아야지 된다는 거죠. 공익 분야에서 여러 가지 민간 뭐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교도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주영 씨 28살입니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예요.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간도 그렇고 이분은 이제 진주교도소에서 지금 복무 아니면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거죠. 수감자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너무 긴장되고 힘들기 때문에 언제 여기서 나가지? 그것만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거의 900명의 남자가 이 같은 교도소에서 복무를 해야 되는 명령을 받고 있고 대다수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맨 앞에 말씀드린 이 김성함이 김혜민 씨가 10월 13일에 이 복무를 거부한 혐의로 법원에 간답니다.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은 이거 너무 부당하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여론이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재판을 받고 그 재판으로 양심적인 병역 거부인자에게 36개월을 감옥살이 하듯이 하는 것은 너무하다 하는 것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사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요, 한국의 비디오 게임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거의 증명해서 조사관을 만족시켜야지 되는 그런 정도라고 하거든요. 시사주간지 타임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안이 있지만 병역 대안이 있기 전에는 거의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해서 19,000명의 그 정도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었고 어떤 경우는 1970년대는 계엄령이 있었던 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일부는 고문당하고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매 맞고 심지어 숨진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회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약자 그룹에 속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이거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이제 또 36개월이라는 건 세계에서 가장 긴 복무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얼만큼인가요? 북한은 10년 아닌가요? 네. 유럽 평의회는, 그러니까 병역을 대체 병역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평의회 같은 경우는
군 복무 기간의 1.5배로 하는데 한국은 지금 2배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대체 복무의 개선, 지금보다 더 낮게 가려면 이 제도 자체가 안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양심적인 병역 거부로 인해서 대체 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3년 아니냐, 36개월이면 그 정도면은 나는 개인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한 거고요. 여기에 이어서 징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BTS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징집에 대한 그 태도, 이제 군대에서 막사 그 문화, 완전히 뭐 성폭행하는 일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 사람들은 뭐 그게 또 자살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뭐 탈영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은 정말로 이 복무 환경도 개선해야지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기피자가 있잖아요. 또 항상 핫버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승준 얘기 다시 나왔고요. 그게 2002년이었습니다. 또 가장 뭐 성공한 당시에 2004년도에 방송인이었고 뭐 힙합 아티스트 가운데 한 사람인 그 MC몽도 10개 치아를 뺐잖아요. 합법이긴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복무 안 하니까. 그런데 제기하지 못했죠. 이런 그 경력자로서는. 아무튼 그리고 또 사람들은 '아 왜 증집제가 엘리트들에겐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상상하고 계시는 재벌의 후손 다 면제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글로벌 팝스타 BTS 방탄소년단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징병에 대해서 환멸을까지 느끼는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43% 자발적으로 가야 하는 것만 해야지 된다. 42% 의무가 맞아. 지금처럼 답변하지 않은 응답자가 15%인데, 어쨌든 뭐 기피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걸 안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아. 왜 나만 가지? 이런 생각들이 아직은 지배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에서 증집에 대한 그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방부가 방탄소년단 그 병역 면제 여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 내용은 이 시사주간지 타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거의 모든 매체가 다 보도를 했습니다. AP통신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진이 12월 달에 30세에서 뭐 입대를 앞두고 이런 거 왜 그러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클래식, 뭐 운동선수, 국악, 발레 상 타오면 되는데 대중은 왜 안 돼? 대중 가수는 왜 안 돼? 이 대중 가수 이 BTS처럼 더 많은 그 한국을 알리고 많은 경제적으로 어 이득을 준 그런 그룹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국방부가 여론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뭐 여론조사를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미 다 여론조사 몇 번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사를 시작한다기보다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방장관이, 이종성 국방장관이 국방부에서 다시 발표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가 만약에 된다면은 그 공정성이 있으니까 관계 당국이 아니라 제3의 누군가가 제3의 주체가 하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BTS 이 내용은 뭐 딱 그겁니다. 가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여론도 그게 여론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론도 한 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참 애매한 거죠. 면제 대상자는 3주일 동안 기초훈련 마치고 전역해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34개월 동안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봉사활동해야지 된다 하는 건데, 올해 초에 그 조사에서는 응답자 60% 방탄소년단 멤버의 병역 면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46%만 지지하고 48%가 반대했거든요. 그 사이에 2020년과 2020년 사이 그 2년 동안 BTS 방탄소년단의 어떤 화력이 아니라 활약은 대단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가지 이슈는 2가지는 좀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가지는 더 간단히.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하와이에서 일본과 미국과 다 국가안보보좌관들 회의를 해서 결국은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삭감 법안으로 미국에서 제조되는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도 특정 그 어떤 물질이
그 원료가 재료가 미국이나 미국과 무역 협정에 있는 국가 것을 몇 퍼센트를 사용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 한국이 손해 본다 해서 어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이크 설리번 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랑 다 의논을 해서 결국은 백악관이 그 점을 특별히 더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미국에서도 전합니다. 론스타 문제는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론스타는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특히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텍사스가 론스타잖아요. 텍사스 기에 스타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래 거기가 멕시코 땅이었는데 뭐 멕시코 막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치야 하는 것을 알려서 이제 스타를 하나 해서 론스타잖아요. 론스타라는 지역도 있어요. 뭐 몇천 명 살고 있지 않는. 그리고 이 그 론스타 문제가 된 이 론스타는 사모펀드 론스타는 댈러스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 론스타라는 사모펀드가 한국에서 외환은행에 그 51% 지분을 샀다가 2003년도였었죠, 그게. 그랬다가 2006년부터 팔려고 막 하다가 했는데 한국 정부가 외국 자본이잖아요. 근데 외국 자본이 아무튼 그 당시에 싸게 샀어요. 싸게 샀는데 왜냐하면 IMF 있고 해서 싸게 샀다가 파는데 기간을 오래 질질 끌고 그 결과 결국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국제 어떤 기구에 해서 지금 그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5번째로 큰 은행이었습니다. 외환은행.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외환은행을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으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득은 봤어요. 수십억 달러. 원래 그러니까 12억 달러에 샀다가 결론은 한국 정부에서 늦췄다.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얼마였었죠? 35억 달러인가요?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본 셈이죠. 이득을 봤는데도 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 당시에 그렇게 질질 끌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손해를 봤다 하고 그 배상금으로 46억 7,950억 달러 해서 국제중재를 요청을 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주도를 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그 결론을 내렸냐면 4.6% 주장한 4.6%인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지급해라. 46억 뭐 얼마였는데 2억이라고 하니까 4.6%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론스타 자체도 그 당시에 같은 해에 주가 조작으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배상을 해라. 한 것 자체에는 론스타가 기쁘지만 실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돈 계산하는 거에는 한국 다르고 론스타 다르고 다 다르고 다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4.6%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론스타에게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말하자면 또 항소 비슷한 것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론스타가 2003년도에 외환은행의 지분을 51%와 경영권 12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다가 이제 막 한국에서 질질 끌었다는 거예요. 외국 투자가이기 때문에 론스타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결국은 35억 달러에 매각하는 규제를 승인했으니까 12억 달러에 사서 35억 달러에 매각했으니까 뭐 많이 그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받을 수 있다. 이랬었던 그 주장에 대해서 4.6%를 지금 인정을 한 거고 한국은 이것도 안 된다 해서 한국에서는 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그렇게 사서 이득을 보고도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해?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시민단체들은 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아니 론스타 자체는 사모펀드고 뭐 일본에 골프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은행을 인수를 해서 그 당시에 은행을 인수하도록 허락을 한 사람도 지금 벌 받아야지 돼. 지금 뭐 윤석열 행정부에 있잖아요. 그건 이제 한국 정부의 내부의 문제이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론스타가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고 뭐 4.6%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지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그 마지막에 그 돈도 4.6%로 보지 말아야 된다. 그전에 여러 가지 중간에 있었던 과정을 생각하면 그런 주장도 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싼 값에 한국이 어려울 때 싸게 사서 많이 차익을 남겼는데도 한국 정부가 그것을 질질 끌고 승인하지 않았다 해서 고소를 해서 돈을 얼마라도 받아간다. 이러니까 한국인의 정서가 여기에 개입된 거고요. 이 문제가 미국에서도 다뤄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한국과 미국의 그 예산 규모를 조금 그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예산안은 2023년도 정부 지출 6%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제가 미국과 하나를 비교를 했고 하나는 지금 다른 나라들이 팬데믹 그 이후에 조금 정부 지출 같은 것을 늘리는데 한국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하는 그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정부의 지출을 삭감할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해서 기획재정부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이 미국 돈으로 4,7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39조 원이네요. 이거 이제 그 국회에 보냈죠.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가장 낮답니다. 추가로 뭐 예산이 또 따로 책정되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몇 년 동안 문재인 그 정부에서 굉장히 재정 지출 많이 했죠. 팬데믹 있고 해서 코로나 19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쓴 돈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원금도 있지만 그 자체 기간 산업하고 하는 거 뭐 추적하고 굉장히 잘했죠. 한국에서. 잘한 것에는 다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내년도에 지출을 그렇게 삭감을 한다. 이게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책임 있는 지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이제 항상 미국의 공화당이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뭐 사회복지도 조금 더 주고 한다고 하면 공화당은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돈을 찍어내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 정부는 공공 프로젝트도 민간 부문으로 이전을 하고 미국도 지금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뭐 그밖에 지출도 18% 줄인다는 겁니다. 국방에 대한 지출은 2.5% 늘렸고요. 미국과 좀 비슷하네요. 미국도 국방 지출은 늘렸고 57조 1천억 원이네요. 한국 돈으로. 그렇게 해서 재정 적자를 조금 줄인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줄이고 뭐 국내 총생산과 다 비교를 해서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보도를 해드린 이 내용이 알자지라의 보도인데 호주에서 캐나다 무슨 많은 나라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한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대단하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확대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백악관의 전체 예산이요.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약 1조 6천억 달러. 지난해보다 7.4% 늘렸습니다. 2023년도 것이 1조 6천억 달러면 한국이 4,730억 달러니까 자, 계산은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고요. 인구는 한국이 미국의 6분의 1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노동절의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